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립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해 기념해 왔습니다. 내후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대신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갈등 극복 방안으로 역사 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대체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이 통신은 신형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가 수중 폭발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면서 비밀 병기라고 칭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진행된 틱톡 청문회에서 틱톡이 중국의 대미 조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틱톡 최고 경영자는 틱톡이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닌 사기업이라고 강조했지만 틱톡 직원이 미국인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은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북한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비밀병기라고 칭한 이 무인 수중 공격정 시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이동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의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4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 수중 공격정의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를 비밀병기라고 칭하며 지난 2년간 50여 차례의 시험을 통해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발사에서 설정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하는 방식을 검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2일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핵탄두 시험도 함께 진행했는데 전략 순항미사일을 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이번 시험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립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선화한 수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정부 기념일인데요. 국립대전현충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고성정 기자, 올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좀 큰 규모로 열린다고요? 네, 저는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이곳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기념식에는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총 55명 장병들의 유족과 정부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기념식 참석 인원은 200여 명으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대폭 확대됐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55명 용사들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정부 기념일입니다. 오늘 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전사자 묘역에 대한 참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기념식은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50분간 진행되는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했던 역사에 대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족과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할 예정입니다. 추모 공연에선 희생장병들의 자녀들이 서해 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인터뷰 영상 등도 소개됩니다.
오늘 기념식은 대한민국 해군 최초군과 바다로 가자를 전 출연자가 합창하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TV조선 고사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장병 55명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은 지난 2016년 제정돼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8번째 행사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치러지는 기념식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총 5번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단 2번만 참석을 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입니다. 2018년과 2019년, 2022년에는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대통령의 유족들은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사진 한 장을 보시죠. 지난 2020년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향을 하려는 순간 백발의 할머니가 막아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안함 용사인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입니다. 윤 씨는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란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라고 답했었죠. 북한 소행을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간절했던 유족은 윤청자 씨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천안함 유족회는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재조사를 추진한다는 데 대한 항의 방문이었죠. 하지만 설명드릴 게 없다는 답만 듣고 유족회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천안함 재조사 후 추진 소식에 한 생존 장병은 SNS에 서해 수호의 날 쇼에 속은 내가 바보다 살아 돌아온 게 죄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념식에서 천안함이 부활하는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던 자신이 한심하다고 자조했었죠. 이들의 아픔이 완전히 가셔지기란 힘든 일이겠지만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는 크고 작은 노력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후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교과서의 새 편찬 기준입니다. 현 교육과정에 담겨 있는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대신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갈등 극복 방안이 새 성취 기준으로 대체됐습니다. 학습 요소에도 평화 통일 노력이 빠지고 남북 관계에 변화가 들어갔는데 천안함 피격과 같은 북한 군사 도발을 서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고교 10곳 중 7곳이 천안함 피격 사건의 도발 주체를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2차례만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모두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는 점을 밝힐 전망입니다. 천안함 이건 피격 사건이고 또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것이고.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55명 전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무력 도발임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 정부의 태도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북한의 그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것이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만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천안함 장병과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도 천안함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해왔었고, 자 오늘도 그런 방침을 이제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당연히 달라야 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라는 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13년 전인 오늘 2010년 3월 26일 날 밤에 병영도 해상에 있던 1200톤짜리 초계함이 천안함이라는 초계함정이 북한 해군의 잠수정이 쏜 의뢰를 맞고 의뢰 자각의 타격장계 밑에서 배 밑에서 터지는 바람에 버블 효과로 해서 배가 어떻게 보면 세동강이 나서 침몰했고 그 과정에서 46명이 104명의 승조원 가운데 46명이 사망하고 58명이 구조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걸 안 믿는다 내지는 뭐 음모론이 있을 정도니까 그동안에 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정부에서 무슨 태도를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혼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보도됐습니다만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민평기 상사,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할머니가 대통령을 따라가면서 2020년도에 그 왜 대통령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누구 소행입니까? 북한 소행입니까? 누구 소행입니까? 한 번도 제가 진작에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뭐 정부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저 대목이란 말이에요. 저 대목. 결국은 이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군의 적대적 전투 행위로 다시 말하면 교전에서 우리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교전이 아니라 당한 케이스 경우인데 이게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한 번 더 기린다는 사실 자체가 좀 너무 때늦은 거죠. 지금. 예, 지금 뭐 지난 정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 뭐 지난 정부 당시 이제 국가가 뭐 장병과 유족들을 좀 홀대했다. 자, 이런 지적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자, 특히 뭐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조사를 추진한 것을 두고 좀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그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공동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전문은 공개하지는 않고 일부 공개를 하고 이제 덮었죠. 그리고 이제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었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의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과 친하다는 이유로 자꾸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냐, 민주당은 이 음모론에 동조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제야권에서도 질문이 쏟아졌죠. 예.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만나 또 얘기해달라. 세 번째 만나 또 얘기해달라. 지금 이것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다. 먼저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의심과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이걸 가지고 왜 자꾸 물어보는데 답을 피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의심과 의구심을 덮어 씌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질문 자체를 되풀이하는 게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여야 사이를 갈라놓자고 누군가가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번밖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계속 그렇죠. 비판을 했었죠. 뭐 그걸 가지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걸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뭐 여러 가지 의전적인 이유도 있었고 예.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세밀하게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왜 그럼 2번밖에 안 갔냐? 5번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의심과 의구심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배경에서 출발하는 걸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단독 보도를 좀 한 내용이 있는데, 자, 그걸 보면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천안함 이 피격 주체를 이제 북한으로 명시할 수 있는 자 그런 편찬 기준을 바꾼다고 그래요. 자, 이게 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게 좀 그게 민관 합동 조사에서도 북한의 의뢰 공격 때문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이런 4개국이 공동 참여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그거는 북한의 의뢰 때문이다. 의뢰의 종류까지 중의뢰라고 의뢰의 종류까지 나와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게 얼버무려서 천안함을 공격한 주체가 누군지를 불명확하게 대퇴했다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은 남북 관계의 개선과 더불어서 요소로서 그러니까 남북 대치의 한 상태로서 현 상태로서 천안함 사건은 기술되는 게 마땅한 거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교육에 맞는 거지. 있는 사건 자체를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넘어갔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과서 서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편찬 기준을 바꿔서 포함시키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이 뉴스가 되는 게 더 이상하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이제 그 올해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13주기가 이제 되는 날이 이제 돌아오는데 생존 장병 중 일부는 아직도 이제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뭐 여야 그리고 정권과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그렇죠. 이제 보훈부로 격상이 됐지만 보훈처에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보훈처하고 얘기를 이 건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요. 예. 보훈처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도 저희들 기준이 이렇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존 장병이 꽤 있죠. 예. 근데 등급을 보니까 여러 갈래가 있고 그 갈래 중에 일부는 유공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소음 충격이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바닷속이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좁은 뱃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난데 멀쩡한 경우가 있거든요. 현대 의학으로도 도저히 이상 징후나 이상을 발견해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보훈처의 현재 기준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마 다른 기준을 들이대서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은 보훈처하고 정부의 다른 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야죠. 지금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기준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뭐 직권으로 이 정도는 국가유공자로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은 법적이나 과학적, 의학적 기준으로 살펴보겠죠. 오히려 저는 그 부분보다는 주목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윤석열 정부로 성격됐다는 사실, 그렇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소홀히 해온 게 사실이에요. 흔히들 뭐 미국 영화 보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남북 분단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는 그걸 뭐랄까 군에 대한 이렇게 특히나 전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우해 주는 게 뭐 우리랑 공동체 국가랑 공동체 유지에서는 가장 큰 조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가유공자 부분도 대통령이 지시를 하건 안 하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저는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뭐 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 결과 발표를 두고요. 이 김의겸 대변인이 거짓말 논란에 불거졌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지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당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좀 소개를 해달라.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당무위원회가. 두 번째로는 공소장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원칙적이다. 세 번째로는 해석에 논란이 있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예, 사실 이거 처음에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를 했을 때는 반대 없이 통과됐다. 언뜻 듣기에는 만장일치 통과라고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발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해철 의원이 뭔가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퇴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기권이니까 반대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꼭 만장일치처럼 느껴지게 한 발언이 사실 이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날의 그 경위를 좀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회가 9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1시간쯤 후에 끝났고요. 예. 기소 발표가 그 직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에 당무위를 소집한다는 공고가 있었어요. 아마 긴급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당무위가 5시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80조를 보면은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요. 기소 발표가 나오면은 사무총장은 즉시 당무를 정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경위를 그날의 경위를 쭉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긴급하게 당무위를 하다가 보니까 현장에 다 못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29명이 오고 의견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로 39명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날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됐고 당헌 80조의 절차를 따랐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상하게 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언론에게 설명한다는 건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렇죠. 거고 당원에게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하게 이렇게 됐고 29명이 현장에 왔는데 29명은 이렇게 됐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그 대변인으로서의 소임을 분명하게 저버린 건 맞고요. 일사불란 단일대오 그리고 그 밑에는 전광석화 뭐 이런 단기적인 목표에 대변인이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대변인이 자기 소임을 제대로 못한 것이 분명하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뻔했죠. 그런데 지금 전해철 의원이 항변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기 때문에 김 대변인이 이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해철 의원 혹시 다른 무슨 절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소상한 경위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도 뭐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막 당무위 소집을 그렇게 하루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날 오후에 바로 소집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특히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기소가 되는 경우, 물론 예정은 돼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기소가 돼서 그 당무위를 80조에 따라서 열어야 되는 절차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또 처음 있는 일인 것대로의 그 신중함을 가졌어야 되는데 대개 당내 절차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칙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의원께서는 이제 대변인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한 게 이제 반대 없이 통과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권 반대표라고 한 게 아니라 반대가 없이 통과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해철 의원은 분명히 반대 의견을 이제 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말이 그 김의겸 대변인이 정치 탄압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다는 거다. 전해철 의원은
절차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다. 좀 이렇게 약간 궤변 아닌 궤변 같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게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러니까 반대 없이 통과됐습니다. 아하, 당무위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고, 정치 탄압에 대해 지켜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찬성은 넘어갔구나. 아유, 이재명 대표 정말 당내 기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해철은 아닌데, 나는 기권하고 나왔는데 왜? 당일날 이렇게 급하게 당무회의 소집하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설명이 있었잖아요. 11시에 기소됐는데 1시에 문자 보내갖고 오라 해서 가서 자기는 이건 안 맞다. 당일날 이렇게 당무회의 여는 건 안 맞다고 해서 기권한다라고 의사를 이야기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반대가 없이 통과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대목, 그러니까 소집 절차에 대해서만 말했기 때문에 뭐 정치 탄압의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없이 통과돼. 이런 말은 글쎄 이게 말 기술자의 말장난인 거예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법 기술자들의 미꾸라지 같은 이런 뭐랄까 이게 빠져나가기도 싫어하지만 말 기술자들이 저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예. 사실 뭐 김의겸 대변인은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대사 발언도 이제 왜곡한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대변인으로서의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김의겸 대변인을 계속 체제를 이끌고 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 대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니고요. 예. 제가 만약에 대표로서 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의겸 대변인에게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예. 이건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건 좋지 않고요. 당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대변인은 얼굴인 만큼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의 직무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의 판단을 두고서도 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사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1항의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8실을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분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시작합니다. 뭐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지요. 뭐 더 정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뭐 그대로 또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한 게 이 80조 1항이 처분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응천 의원의 말이 맞는 거예요. 보십시오. 민주당 당을 보면 80조 1항에 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사무총장은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돼 있어요. 사무총장이 일단 그러면 기소가 됐으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망은 어떻게 돼요?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도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항을 먼저 정지하고 나서 당무위를 열어서 정지된 이재명 대표의 그 부분을 당무위 의결로 바꿔줘야 하는 절차를 필요한 거죠. 1항과 3항. 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항과 3항을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끝낸 거, 이런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목을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다. 뭐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가 조응천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적어도 보면은 공당이라 할진데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했쓰는 게 깔끔했던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가 뭐 민주주의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고 표출하고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무위 처리 절차를 보면 예. 1초도 대표의 업무나 임무 수행에 있어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응천 의원이
비명계로서 절차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예. 80조에 분명히 규정된 일환과 사망의 절차를 보면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으로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예. 지금 당이라는 것이 정당이 뭐 어느 당이나 비슷합니다만은 법 절차를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끼리니까 또 적당히 넘어가자는 기류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되게 이런 두 개의 이상과 현실과 뭐 이런 간극 사이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당무위 이 규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기소가 예정은 돼 있었지만 갑자기 기소장이 그 공소장이 발표가 되니까 황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서 절차적으로 약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또 법적 판단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있었던 일은 좀 황급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지적은 피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인데 이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전 10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정식 공판을 진행합니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들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된 건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세 사람은 서훈 전 실장 주도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가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이 씨가 월북을 하려 했다는 이른바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 씨가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2개월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어제 시청역 지하도에서 노숙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서울시청 옆 도로입니다. 오후 7시 반부터 2시간 넘게 이어진 추모제가 끝났지만 경찰들이 간격을 맞춰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을 위해 서울시 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경찰에 막힌 전장현 측은 이후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전장현 회원들은 시청역 노숙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동을 못 하십니까? 이동을 못 하시냐고요? 이동하실 수 있잖아요. 노숙에 필요한 물품을 역사 안으로 들이는 과정에서 지하철 보안관들과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앞서 전장현은 무교로 3개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현은 오늘 오전 중으로 해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진행된 틱톡 청문회에서 틱톡이 중국의 대미 조종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틱톡 최고 경영자는 틱톡이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닌 사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짧은 동영상 열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 이용자 15억 명을 돌파한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 미국 내 이용자도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내 사용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틱톡 CEO 추쇼우츠가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ikTok surveils us all.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ble to use this as a tool to manipulate America as a whole. You're going to continue to gather data, you're going to continue to sell data, you're going to continue to do all these things and continue to be under the aegis of the Communist Party. 추 CEO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지우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It is our commitment to this committee and all our users that we will keep this free from any manipulation by any government. 미국 사용자 정보는 보호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firewall protected US data from unwanted foreign access. 하지만 미국 내 틱톡 정보 유출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울산 시내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SUV 차량이 전복됐는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차량을 바로 세우고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SUV와 승용차가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가 왼쪽으로 넘어져 차 안에 운전자가 고립됩니다. 사고가 나자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도, 오토바이 운전자도 운행을 멈추고 사고 차량으로 달려옵니다. 순식간에 모인 시민 14명이 힘을 모아 쓰러진 차를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달려온 시민들은 사고가 난 지 80초 만에 넘어진 차량을 바로 세웠습니다. 차 안에 갇혔던 운전자는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 운전자 2명은 모두 가벼운 부상에 그쳤습니다. 머리보다 몸부터 간 게 느껴지더라고.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는데. 위기의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온 이웃들의 용기가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지난 7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시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긁으며 비틀거리는 트럭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큰 사고를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로 운전대를 잡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포착하고 자신의 차로 트럭을 멈춰 세운 남성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의 김지현 씨였고 김 씨의 차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김 씨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현대차는 김 씨에게 같은 모델의 신차를 제공하고 특별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대장동 일당과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했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 배당에 관한 원칙대로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다른 부가 아닌 중앙지방법원의 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사건을 지금 이미 형사 22부나 23부 이런 데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서로 이제 그 재판장들이 합의해서 어디 정하게 되면은 이거 혹시 또 짬짬이해서 이재명 그 대표에게 유리한 내지 혹시나 불리한 재판부에 가지 않느냐 하는 인적 조작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배당에 관한 기본 원칙인 전자로 돌려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식으로 해서 예. 33부에다가 지금 배당을 했다. 32부에다 배당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 사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전자로 추첨해서 배당을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사건 배당의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라는 점이 하나가 의미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지금 계속 다른 곳이 아니고 부패 전담부에 보여서 법원으로서는 이재명 그 대표의 사건 자체를 부패 사건, 뇌물 사건, 배임 사건을 경제 사건보다는 부패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현재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관련 재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꽉 채워진 상태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이 되면 기존 대장동 사건 재판의 뭐 핵심 인물이나 증인들이 서로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율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겹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 재판은 지금 9분 응선 넘었습니다. 80% 이상이 진행되긴 했는데 이 집중심리제로 월요일, 금요일 매주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용 씨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목요일 전일 재판하고요. 정진상 전 실장도 이 금요일 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들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에 있어서는. 그러면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일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 형사 절차는 피고인이 반드시 제정해야 됩니다. 네. 이 재판정에.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 내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날짜와 내 재판에 임해야 되는 날짜가 뭐 겹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인 출석도 이게 계속 주요 증인인데 나가지 않으면 재판부가 과태료를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당사자가 여러 명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변론을 좀 분리해가지고 일정 정도 이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아마 그런 묘수로 네. 이 문제를 좀 풀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이 변호사비를 걱정해서 전직 검찰 간부를 통해서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주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있잖아요.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자, 이거의 단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왔는지에 대한 단서는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누구의 소개로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과 관련해서 본인이 검찰의 고위 관계자의 소개를 받아서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공관에서 같이 이재명 그 지사와 만나서 그 저녁을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고위 관계자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정관이라고 하니까 비용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 고위 관계자 A라는 사람은 비용 걱정할 거 없다. 다 해결될 테니까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 어떤 그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경과에 대해서는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비용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던 그 말이 무슨 취지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동규 씨와 이태영 그 씨를 연결해준 검찰의 고위 관계자를 아마 검찰에서는 이미 불러가지고 이 사람과의 어떤 그 쌍방울과의 관계를 이미 물어서 상당 부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합당한 만큼 받았다. 1,20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높은데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영 그 변호사가 쌍방울 관련되는 사회이사로 어떤 그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외에 이제 그 쌍방울 관련되는 그 전환 사채로서 10억 억대에 넘는 돈을 사실상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돈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관계자가 어떤 식의 쌍방울과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통하는 수사의 단서는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경과가 전해진 건데, 그 과정에서의 새로운 증언이 나온 건데, 비용 걱정하지 말아라는 이 발언이 정말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유동규 씨 시선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추정인 건데요. 내가 왜냐하면 이 검찰 정관을 선임할 때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을 가교 역할로 해가지고 많이들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거 너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게 선임료도 비싼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이 가교 역할을 해준 사람이 걱정 마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모종의 대납이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좀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 당사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네. 이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이태영 변호사에게 어떻게 선임료를 받았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임료 문제를 꺼냈을 당시에 내가 다른 변호사님들 받는 정도 받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얘기해서 1,200만 원. 적은 금액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요. 엄청 난이도가 많은 사건이 아니에요. 딱 2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를 치를 때 이 공개 토론회에서 난 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허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밝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대단히 대납을 막 몇 억을 제3자를 통해서 받아야 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자들 말에 따르면 유동규 씨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은 아직까지 좀 추정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시청자들 극찬을 받았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나만 믿어요 잘해줄게요 누나의 영원한 기사 될게요 사랑해 누나 한 번만 안아줘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예, 이 지난주 3개월간의 트롯 경연 대장전을 끝낸 미스터 트롯 2가 스페셜 콘서트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스터 트롯 2 영광의 주인공들이죠. 이 진선미 3인방이 직접 뽑은 최고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친구야 내 사랑아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한송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듯이 괜히 생각나지도 않더냐 아니야 이 사람 다시 또 물이면 안 돼요 아니야 이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예, 자, 이 보면은 그때 이제 못했던 지난주에 못했던 소감들도 이제 쭉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조금 긴장이 많이 풀려가지고 저도 어저께 처음으로 좀 긴장 풀면서 봤거든요. 예. 3개월 동안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근데 지금 또 아침에 노래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힘이 나네요. 근데 그 안성훈 씨는 마치 이제 미스코리아 경연처럼 네. 그 모든 참가자들의 이름을 말하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서운해해서 뭐 119명 참가자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을 했고 이제 박지현 씨는 사실 이제 미스터 트롯은 이제 진한테 모든 게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돈 5억과 예. 차와 그 수많은 부상이 가기 때문에 뭐 형님한테 비타민 하나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하셨고 진혜성 씨는 이제 이렇게 역전의 주인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는 울컥했다고 말씀하시더니 방송에서는 또 기분 째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분 감정의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어제 스페셜 무대에서는 원혁 씨가 예상치 못한 인물과 특별한 협업 무대를 펼쳤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너무 좋은 파트너야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래 맞아. 올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걱정을 많이 한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떠셨어요? 예, 너무 떨리지만 아버님과 같이 무대를 설 수. 아버님이요. 아버까지는 내가 용납을 하지만 뒤에 마지막 글자가 요게 참 걸리네요. 아직까지는 선생님이라고 해주세요. 네. 아직까지 네. 선생님. 네. 무대.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 신변을 위해서 아버님으로 가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원혁 씨가 이제 예비 장인어른과 함께 무대를 펼쳤습니다. 어땠나요? 그 정말 조선의 사랑꾼이란 또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을 보셨다면 정말 이런 무대가 나올 수 있을까 감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식 씨가 워낙 딸 사랑이 강해가지고 또 원혁 씨랑 그렇게 같이 상을 마주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서로 양쪽 다 큰 용기를 냈을지 그런 감정이 막 느껴져가지고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뭐 탑10이나 탑7 뭐 이렇게 좀 올라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미리 좀 탈락을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조선의 사랑꾼에서 좀 두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저는 좋은 무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빠르게 아주 그러니까요. 섭외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트롯 카사노바 윤준엽 씨 그리고 미스터 트롯 시즌2의 고음 여신 은가은을 성숙하고 섹시한 매력을 뽐내는데요. 무대 보시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맛인데 멈추다가 시간 가네. 맘에 없는 리액션 멀어진 맘 다 보여요. 내 남은 사랑을 태워도 시선은 한쪽에 기울어. 주고 맞춰도 안 되면 도대체 어쩌라고. 티키타카 티키타카. 네, 그런가 하면 본선 2차 데스매치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안성훈 씨. 반가운 얼굴 장구의 신 박서진 씨의 특별한 무대도 있었습니다. 함께 안성훈 씨는 이제 우승을 했고 안성훈한테 져서 탈락한 장구의 신 박서진 씨의 특별한 무대 보시겠습니다. 지지 못한 사연들과 떠난 사람을 나를 두고 아는 사람 원망도 네,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안성훈 씨는 진으로 뽑히셨죠. 근데 박서진 씨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요즘에 콘서트도 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요. 이번에 또 새 앨범도 내고 또 나훈아 선생님이 작사한 그런 진아야라는 노래도 받으시고 그래서 어제 또 장구를 저는 장구를 하는데 그렇게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명나는 무대를 하셔가지고 어제 또 스페셜 콘서트에 초청을 받더니 정말 연륜을 제쳐두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 경연 참가자들이 꾸민 스페셜 콘서트는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사나운 수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립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서정 기자, 올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대규모로 열린다고요? 네, 저는 지금 국립대전 현충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이곳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기념식에는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55명 용사들의 유족과 정부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기념식 참석 인원은 200여 명으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대폭 확대됐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55명 용사들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정부 기념일입니다. 오늘 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전사자 묘역에 대한 참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기념식은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50분간 진행되는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했던 역사에 대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족과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할 예정입니다. 추모 공연에선 희생장병들의 자녀들이 서해 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인터뷰 영상 등도 소개됩니다. 오늘 기념식은 대한민국 해군 최초 군가 바다로 가자를 전 출연자가 합창하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해 용사들을 추모하는 불빛이 점등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를 지키다가 전사한 55명의 용사들을 추모하는 날이죠. 이날을 기념하는 모습들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전쟁기념관 앞에 켜진 조명의 빛이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사자 55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과 3개의 사건을 의미하는 큰 빛기둥 3개로 구성된 불멸의 빛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희생된 장병들이죠.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불멸의 빛은 오늘 밤까지 용사들을 추모하며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불빛을 보고 영웅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사자 묘역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천안함 용사들 묘역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어제도 유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안함 전사자 묘역을 찾은 한 유족이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흐느끼고 있습니다. 고 이상준 중사의 어머니는 묘비에 붙어있는 아들의 사진을 여러 번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정부 주요 인사들과 유가족, 참전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8번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이나 낮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18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대전도 18도, 광주, 대구 16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황사가 날아왔습니다. 전국이 황사에 뒤덮여 공기가 탁하겠고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근길 강원과 경북지방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내륙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